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층현상, 전도현상 이 내용부터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호소수에 이제 성층현상과 전도현상 뭐 이렇게 제목이 이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성층과 이제 전도죠. 층이 나눠져 있는 걸 우리가 성층현상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도현상이라는 거는 이 전도되는, 그러니까 턴오버라고 하는데, 물이 이렇게 한번 순환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자,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겨울이 되면 이렇게 되면은 얼음이 얼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얼음이 얼단 말이죠. 얘가 얼음이 얼면 여기는 온도가 0도라는 얘기거든요. 자, 물의 밀도가 4도씨에서 최대이기 때문에 물이 바닥에는 무거운 물이 있어요. 얘는 이제 4도씨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중간이야 뭐 0에서 4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여기 이제 겨울이에요. 그러면 온도가 위에가 더 차갑고 밑에가 더 따뜻한 뭐 이러한 형태가 이제 될 거고요. 이제 겨울이 됐다가 봄이 되면은 이 얼음이 녹아요. 그래서 날이 따뜻해지니까. 그러면 이게 0이었다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0, 1, 2, 3, 4 이렇게 갑니다. 4도씨가 됐을 때 물의 온도가 4도씨가 됐을 때 물의 밀도가 최대이기 때문에 4도씨가 되는 순간 이렇게 무거운 물이 내려가려고 하고, 밑에 있는 물은 다시 얘가 이제 내려가니까 밑에 있던 건 위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봄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4도씨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봄과 여름인데, 여름이 되면은 다시 이 외기의 온도가 굉장히 덥죠. 그러면은 위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도씨다. 그리고 또 밑에가 이제 또 4도씨인 무거운 물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더 따뜻하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외기의 산소가, 이쪽에 산소가 굉장히 많고, 물 속에는 덜 있잖아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요 위쪽에, 여기 있는 물인 경우에는 산소가 더 많고, 용존산소가 더 많고, 밑에 있는 물은 용존산소가 좀 적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쵸? 얘는 DO. 그 다음에 얘는 온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가을이 되면은 밖이 추워지죠? 얘가 다시 내려가요. 19, 8, 7, 6, 5, 4. 4가 되면 또 이제 한 바퀴 돌아야 돼. 이렇게. 이게 가을이에요. 그리고 얘는 여름. 이렇게 호소수에서 이러한 형태가 1년에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누면은 계속 순환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겨울과 여름을 우리가 성층현상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들을. 그 다음에 봄과 가을을 전도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이 있어요. 여기다 쓸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표수층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는 수온약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심수층이라고 그래요. 따라 적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다 책에 있어요. 이해만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뭐 이 안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글로 다 표현을 하면서 시험에 나오곤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움직임 있다. 전도현상과 전도현상과 성층현상이라는 게 생긴다. 봄과 가을, 여름과 겨울. 자, 그 다음에 이게 생기는 이유는 뭐였어요? 물의 밀도가 4도씨가 최대였기 때문에 계속 순환을 했던 거예요. 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 생긴다. 그리고 성층현상이라는 거는 순환층, 표수층, 그 다음에 수온약층, 심수층 이렇게 부르고요. 영어로 이제 에플레미온, 서머클라인, 하이플레미온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EP까지, TH, HY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하의 수직운당이 이제 전도현상이었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층현상을
성층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와 DO가 같은 형태의 구배를 가지면서 분포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앞에서 그림을 그렸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과 가을이 전도 현상이죠. 자, 요 같은 경우 밑에 있는 바닥층이 한 번 더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밑에 깔려있던 게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탁한 그러한 형태가 되겠고, 얘네들은 이제 다 가라앉아 있어요. 효수층, 수온약층, 심수층 이렇게 되겠고, 온도 같은 경우에 이제 여름에는 여기가 더 따뜻하고요. 여기는 좀 더 차가워요. 그렇죠? 여기가 한 10이다. 10인지는 사실은 모르는데, 온도가 더 뜨거우면 온도가 올라가지. 얘는 4. 근데 여기는 0이에요. 왜? 얼음이 얼었다라고 보면은 0이고 여기는 4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구배를 갖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성층인 경우에는 온도 구배가 DO 구배와 같이 간다. 이 특징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밀도차 쭉 얘기가 돼 있고 4도씨, 예, 그쵸? 그리고 이 전도 현상과 성층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써 있어요. 제가 다 구두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순환을 이루기 때문에 수질은 양호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봄과 가을에. 자, 다음은 해수인데요. 해수는 뭐냐면은 그 바닷물이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 염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요거 위주로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밀도는 수심이 깊을수록 증가합니다. 수심에 따라서 밀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자, 염분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Cl, 그 다음에 나트륨, 황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의 어떤 염분비의 염분비들은 일정하거든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데, 이렇게 7가지를 홀리 세븐이라고 해서 각각의 주요 성분에 대한 순서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분들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1번 보기 있잖아요. 해수의 밀도는 수심이 깊을수록 증가한다. 요걸로 틀린 그 문항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해수의 주요 성분 농도비는 수심이 깊을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랑 1번, 6번이 좀 짝꿍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농도비랑 밀도랑은 이렇게 연결될 만한 그런 건 없는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일정한 거고, 주요 성분 농도비는 일정한 거고요. 밀도는 수심에 따라서 깊어진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해수의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 M과 C입니다. Mg, Ca, B는 3에서 4 정도로 담수에 비해 큰 편이다 이건데, 요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칼슘 퍼 마그네슘의 비, 그 다음에 0.1에서 0.3, 그 다음에 담수보다 작다, 보다인데 이렇게 나와요. 이거 다 뭐냐면은 다 틀린 내용이에요. 이거 안 돼. 아시겠죠? 아이고, 좀 헷갈리시려나? 이걸 그냥 놔둘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보기로 나오는데, 이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내용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얘가 맞는 겁니다. 여기다 X. 자, 그 다음에 강전해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해질이라는 얘기는 전기가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나트륨과 염소의 어떤 이온들, 이런 이온들이 많기 때문에 강한 전해질로서 작용을 하고요. 1리터당 35g의 염분을 함유한다. 이게 퍼 밀로 따지면 35 퍼밀입니다. 1000분의 35예요. 그렇죠? 그래서 1g당 35 염분. 그 다음에 pH는 약 8.2, 약 알칼리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수자원 중에 97% 많죠? 근데 좀 사용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해수의 담수화를 통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 이온의 농도가 19,000 ppm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35,000
5000 ppm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얘랑 같은 거거든요. 자, NaCl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질량의 비율이 35와 35,000과 19,000의 어떤 비율로 가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염소이온 Cl이 19,000ppm이다. 자, 그 다음에 적도에서는 좀 높고요. 극에서는 낮다.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면, 극지방에 빙하가 있어요. 얘가 좀 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럼 극지방은 염분이 좀 낮을 것이고, 농도가. 그 다음에 적도 쪽은 높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전체 질소 중 35% 정도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유기질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 질소의 총 질소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질소와 무기질소로 나뉩니다. 유기질소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탄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질소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기질소에는 뭐가 있냐면 암모니아성 질소, 그 다음에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암모니아성 질소와 유기질소를 합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TKN, 총 킬달 질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수에 들어있는 질소의 형태는 35%가 유기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의 형태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총 킬달 질소가 그만큼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조져버렸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이거 순서를 우리가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염, 나, 황, M, C. 팁의 말 MC. 칼, 중. 염, 나, 황, MC, 칼, 중. 그래서 이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수질 오염의 특성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이러한 물질이 이런 데서 나오는구나, 뭐 이 정도 보시면서 가볍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오염원이라는 거는 이 포인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배출원이 하나인 모여있는 이곳에서 나오는 거고, 비점오염원인 경우에는 뭐 농경지나 밭처럼 이곳에서 불특정하게 막 쫙쫙 퍼져 나가는 거지. 이런 것 갖다 우리가 비점오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생활하수, 축산폐수 이런 것들이 점오염원에 해당하고, 논, 밭, 뭐 과수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점오염원에 도로 이런 것들이 비점오염원에 해당하고, 이게 이제 논이랑 밭 같은 경우는 농약을 치면 이 물이 비가 오면은 그 농약이 섞인 그 물이 외부로 나가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수시에 비점오염원의 어떤 그런 오염이 부하가 주위로 많이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질오염 물질의 특성에서 나오는데, 일정한 그 물질과 특정 물질과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 특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 물질은 뭐냐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물질을 딱 써놓고 그 특징들 중에 뭐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이제 카드뮴이죠. 카드뮴의 키워드, 여기 하연 정연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이따이병, 일본에서 이따이병. 요즘 뭐 제가 이거를 이제 이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카이라고. 그분의 어떤 이름 생각하시면서 카드뮴 이따이병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아연정리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고요. 이러한 데에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PCB 있습니다. PCB 같은 경우에는 폴리클로레이티드 비페닐 이 약자인데, 파란색이 좋은데. 네.
자, 카네미유증이에요. 요거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카네미유증이라는 병이 PCB랑 관련이 있고요. 자, 크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각 크롬과 육각 크롬. 뭐냐면은 크롬 3 플러스짜리가 있고요. 크롬 6 플러스짜리가 있는데 이 중에 요게 더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삼각 크롬보다는 육각 크롬이 더 강하다. 은백색의 광택이 있고요. 육각 크롬이 더 강하다 이 얘기죠.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수은 있습니다. 수은도 좀 자주 나오죠. 수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꼭 나오냐면은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 상태인 금속이에요. 금속인데 상온에서 액체래요. 그 다음에 이러한 중추신경계 장애, 헌터-루셀 증후군과 미나마타병에서, 자, 이게 뭐예요? 숨이지. 수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미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 계세요. 수미. 요거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페놀, 메틸수은 이런 특징인데, 여기 불소 한번 보겠습니다. 불소. 자, 불소는 두 가지예요. 이게 오염이 어떤 부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 일정량 이하면은 충치를 예방합니다. 자, 0.6ppm 보는데 요 이하면 충치를 예방하고, 이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반상치나 치아 에나멜 범랑 반점이라고 있습니다. 범랑 반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에 손상이 주는 거죠. 적정량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은 불소가 좀 없는 치약을 씁니다. 거품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성인들은 치약 좀 짜서 막 하면 거품이 엄청 나요. 그만큼 이 불소가 반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괴물을 분해시키는 그 반응,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건데, 불소. 망간 같은 경우에 파킨슨씨병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부영양화 현상이라고 있어요. 오염이 어떤 현상, 오염 물질의 특성도 쭉 봤고, 이 부영양화 현상이라고 있는데, 이 부영양화 현상은 말 그대로 영양이 많은 거죠. 이 부영양화 현상이라는 거는 원인이 뭐냐면 질소와 인이에요. 그럼 질소와 인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영양 물질이 늘어났다, 많아졌다 해서 부영양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빈 영양 상태라는 건, 빈이라는 얘기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빈에서 부로 넘어가는데 이게 대량 유입되거든요. 여기서 질소보다는 인이 더 좀 영향을 많이 줘요. 제한기질로서 영향을 많이 주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게 많이 들어가면서 부영양이 되고, 요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늘어났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많아졌으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얘네들은 뭐 하냐? 얘는 녹조류라고 하거든요. 얘는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물 속의 CO2를 이제 없애면서 산소도 내보내고 막 왕성하게 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천년만년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죽겠죠? 요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얘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를 먹고 사는 애들. 얘네들이 누구냐면 이 박테리아죠. 호기성 박테리아. 얘네들이 굉장히 증식합니다. 그럼 얘가 증식하는 속도가 이게 증식하는 것보다 더 커져요, 나중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얘를 잡아 먹기도 하고 물속에 산소를 굉장히 많이 소모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아예 없어지고 얘네들만 계속 더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속의 DO가 내려가겠지. 그러면은 다른 어패류까지 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물이 썩어버리는 겁니다. 조류가 식물성 플랑크톤 광합성 한다는데 얘가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더 많아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원인 물질은 질소와 인이다. 자, 이 부영양화 현상을 통해서 이 부영양화 현상이 이제 뭐 진행됐다, 뭐 안 됐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뭘 보고 판단할 거냐?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 부영양화를 판정하는 세 가지를 기준을 잡았습니다. 걔가 뭐냐면 투명도, 총인, 클로로필 A, 얘네 세 개를 가지고 이 농도나 뭐 이런 것들 수치를 또 막 계산해서 얼마네? 그럼 지금 부영양 현상, 부영양 단계. 지금은 중, 아니면 빈,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눠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칼슨 지수에 투명도, 총인, 클로로필 A를 이용한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자, 강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이걸 설명할 때마다 제가 뭐 특정한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게 아니라 환경공학적으로 지금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4대 강에 사실 이 부영영화 현상이 생기면서 조금 안 좋아졌죠. 녹조 현상이 생기고 이래요. 이 부영영화 현상은 원래 어디서 일어나냐면 정체성 수역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강인데 정체성 수역이 돼버렸어요. 특정한 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내륙에 굉장히 이 부영양화 원인 물질이 쌓이면서 녹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비가 안 오는 뜨거운 날 되면은 막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다가 비가 왕창 내립니다. 한번. 언제? 홍수기에. 그렇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던 부영양화 원인 물질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 연안 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적조 현상이 생깁니다. 자, 녹조 현상은 언제? 갈수기에. 얘는 갈수기예요. 그렇죠? 적조 현상은 언제? 홍수기에 생깁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원인은 똑같아. 부영양화 때문에. 하지만 나타나는 색깔, 미생물의 어떤 색깔, 그리고 비가 많이 왔느냐 적게 왔느냐에 따라서 녹조와 적조, 그리고 내륙이냐 해안이냐에 따라서 녹조와 적조가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수시의 연안 해역, 이게 적조 현상이고요. 갈수시 정체성 수역, 이게 녹조 현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냐? 일단 원인이 되는 거 들어오면 안 돼요. 질소와 인 유입 금지. 황산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굴이죠. 이게 지금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뿌리는 거 있어요. 걔가 얘예요. 얘가 이 원인 물질을 잡아와서 가라앉습니다. 그게 이제 황산동 굴이고요. 점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조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고요. 요즘 뭐 기계가 이제 발명이, 이제 특허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무슨 배에 그 기계를 한 다음에 돌면서 계속 돌아다녀요. 그럼 걔가 그 기계가 여기 돌면서 이 안에서 이제 뭐 이런 돌면서 그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특허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 뭐 산업 폐수에 대한 내용인데 뭐 악성 폐수가 있고 중금속이 좀 많은 그런 폐수가 되겠고 업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 해양 오염, 아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조 현상이 있고요. 이게 뭐 같은 그런 개념이고 온열 배수입. 내가 뜨거운 물만 갖다 붓는데 해양에 오염이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바다의 온도가 우리나라 지금 아시겠지만 뉴스에 아시겠지만 이 동해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오징어가 잘 잡혔는데 안 잡히고 원래는 따뜻한 물속에 사는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잡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자, 여기 누가 있냐면 일본이 이렇게 있죠. 일본에서 그 발전소에 있던 그 뜨거운 물에 이런 것들을 많이 버렸대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생태계들이 다 교란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이것도 해양 오염. 하지만 여기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은 유류 오염, 이런 것들도 이 해양 오염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